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병역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으로 국가 안보에 기여합니다. MZ세대와의 소통과 공감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국민 편익을 증진해가는 병무청. 2022년 달라지는 병무 행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2022년 달라지는 병무 행정과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해 얘기 나눌 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병무청장 정석환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방가족 여러분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현역,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 의무자 여러분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대학교 정한범 교수입니다. 네, 청장님 코로나19 상황이 막 악화되는 그 순간에 또 취임하셔서 벌써 1년이 다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도 많이 다니시고 또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고 또 위기를 잘 극복해 오셨잖아요. 지난 1년 이렇게 되돌아보면 소회가 어떻습니까? 참 세월이 정말 빨리 갑니다. 지난해 3월에 취임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면서 업무에 진력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1년여 동안 정책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저는 한 90여 차례 정책 현장을 찾았습니다. 네. 전국에 있는 병역 판정검사장, 각군의 입영부대,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하는 시설, 직장 그런 데를 다 복무기관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제도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네. 또한 내부적으로는 MZ세대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소통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직 문화 개선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국민이 신뢰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코로나19 확산이 아무리 돼도 어쩔 수 없이 이 현역병 충원은 필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총장님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에게 주어진 숙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라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군이 필요로 하는 소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충원해드리기 위해서 입영 대상자를 어떻게 안전하게 입영시킬 건가 하는 그런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군부대 내에 이제 우리 코로나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좀 합니다. 입영하기 전에 입영을 앞둔 장병들에게 백신 접종, 신속 항원 검사, PCR 검사 등을 사전 안내하고 혹시 또 증상이 조금 있는 친구들은 젊은 청년들은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도 있다 이런 네. 안내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 병무청에서 시범적으로 입영 판정 검사에 참여하는 그 병역 의무자들한테 신속 항원 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통을 강조하는 병무청의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이제 개성 강한 MZ세대와의 소통 막힘없이 해왔다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병무청 직원의 약 44%가 MZ 세대입니다. 젊은 층과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 성장, 혁신의 동력을 삼기 위해서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했는데 예를 들면 연령별, 직급별 계층을 구분해서 사통할 수 있도록 혁신 어벤져스, 리버스 멘토, 주니어 보드 이런 단체를 소통 협력체를 운영해서 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왔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들이 MZ세대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슬기로운 직장 생활이라는 웹툰을 제작해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데 타기관들도 그걸 보고 대단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했었고요.
또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나 회의를 할 때나 제가 병무 현장 소통을 많이 다닌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도 저희가 이런 주니어 보드나 리버스 멘토링, 혁신 어벤져스들하고 함께 같이 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문제점을 획득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이제 연초가 되면 이제 통상 그 연도 업무 보고 연초 업무 보고를 하는 것을 그걸 생략하고 2, 3개 권역별로 묶어서 브레인스토밍식 정책 현안 토론회를 진행하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 지금 보니까 굉장히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소통 강화에 앞장서고 계시는데 그럼 이러한 병무청의 내 외부 소통 강화 밖에서 보시기에는 어떠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사실 우리 정 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이렇게 병무청 이게 좀 개선하고 있는 걸 좀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보니까 병무청 방송국이라고 해서 이걸 오픈하셔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또 뭐 보니까 기념사도 청장님 직접 안 하시고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낭독을 하시고 다양하게 이렇게 직원들과 직접적으로 수평적으로 소통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고요. 또 인사교류를 주변에 이제 이 병무청과 유관 부처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사교류를 통해서 전문성을 또 직원들에게 전문성을 함양하고 또 업무 시야를 넓혀주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셨던 것 같고요. 네. 또 외부 전문가들이 이 다양한 목소리를 이 병무청 행정에 담을 수 있도록 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셨는데 특히 청년 자문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하셔서 이게 지금 MZ 세대들의 그 공정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이런 목소리들이 병무청 행정에 바로 이렇게 투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통하는 병무청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 아, 그럼요. 저도 병무청 정책 소통 자문위원회입니다.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가 코로나19를 병무청도 또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대면보단 비대면이 좀 많아지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병무청이 또 혁신을 많이 해왔다고 들었습니다. 달라지는 병무행정 혁신 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청장님? 뭐 사회자님 언급하셨지만 코로나 확산화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 약 35만 명의 우리가 병역 판정 검사를 했는데 판정 검사장 자체에서 코로나가 확산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 네. 하는 것에 대한 우리 고민들도 참 많은데 저희 병무청에서는 이제 블록체인, 인공지능, 뭐 그런 4차 산업 신기술을 병무행정에 접목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전자지갑 민원 서비스, 네. 그다음에 인공지능 챗봇 아라, 24시간 365일 민원 상담이 가능한 비대면 업무 비중을 매우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작년 7월 이후에 모집병에 대해서 대면 면접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병무청을 방문하지 않고 면접에 응시할 수 있도록 비대면 화상 면접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네. 이 시스템은 사실 작년도 정부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혁신 사례로 인정받아서 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랬군요.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직접 보고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또 직접 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거 청장님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뭐 당연히 우수 네네. 자원을 뭐 선발하고 확보하려는 것은 모든 기관의 뭐 책무이고 의무이고 노력하는 지향성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병무청에서는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이제 그 인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면접 기법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고 또 표준화된 뭐 면접관에 따라 서로 편차가 나지 않도록 면접 매뉴얼을 작성해서 배포해서 모두가 동일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하나 또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면접을 저희 병역 의무자 면접에도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전에는 1대1 면접 방식이었는데 네. 2대1 면접 방식을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했고 올해는 전면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정말 공정한 병역이 자랑스러운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시고 실제로 시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모집병 면접은 화상으로 진행하지만 그래도 병역 판정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청년들이 병무청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하루에 몇 명 정도가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있는지요? 전국에서 1년 한 10개월 동안 한 25만 명 하는데요. 하루에는 대략 이제 15개 검사소가 100% 가동하는 건 아니고 한 10여 개가 가동하는데 네. 하루에 토탈 한 1,500여 명이 병역 판정 검사를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병무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은 이제 그 방문하는 인원들이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병역 판정 검사, 그다음에 정밀한 신체 검사, 병역 판정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마스크나 거리기 두기, 뭐 방역 수칙 당연히 잘 지키고 계시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병무청을 찾는 첫 고객이 병역 의무자가 병역 판정 검사 때 처음으로 찾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아무리 안전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최우선 주안점을 두고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2년간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선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좀 수고를 많이 하고 있죠. 직원들이 수고하는 것도 있고 지자체에서 또 도움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발열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상 여부를 확인해서 선별적으로 병역 판정 검사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아까 1,500명이라고 그랬는데 네. 한 검사장 하면 한 150명 정도가 한꺼번에 진행하는데 그것을 최대 50명 이상을 넘지 않도록 조정을 네. 했고 그래서 그것도 사회로까지 분할해서 좀 할 수 있죠. 사실 청장이 와서 좀 강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좀 불편한 점은 사실이 있습니다. 네. 좀 오랜 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은 있지만 당연히 국민을 위한 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검사장마다 비말용, 칸막이, 그다음에 저희 병무청에 들어올 때는 KF94 이상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못 들어오십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KF94 마스크도 나눠드리고 수검자 간 거리두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난해에도 감염병 확산 사례가 병역 판정 검사장에서는 없었는데 이번에도 올해도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애써주시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한마디로 저출산 인구 급감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년층, 특히 20세 젊은 남자들이 인구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 자원 감소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교수님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예, 사실 이게 우리 그 병무행정뿐만 아니라 우리 국방의 지금 최대 현안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 절벽. 이건 우리가 이렇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1, 2년 우리 국민들이 노력하거나 정부가 노력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사회 큰 흐름과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 문제인데 2020년 말 기준으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요. 20세 남성 인구가 이제 대개 보통 지표거든요. 1년에 20세 남성 인구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1년에 군대에 들어올 수 있는 자원이 몇 명인가를 이렇게 판정할 수 있는데 2037년에는 이게 20만 명 밑으로 떨어지게 될 것 같아요. 네. 2040년 정도 가면 거의 15만 명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울한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병무행정 그리고 국방 운영에 굉장히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다가올 미래이기 때문에 네. 이 병역 이 자원의 감소는 어쩔 수 없는데 근데 그러면은 우리 군의 전투력의 감소가 또 되지 않나 이런 기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현역 자원 확보 대책이 시급한데요. 병무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 청장님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병무청은 사실은 군이 요구하는 지금 현재 50만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병사들이 얼마 필요하고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충원하기 위한 노력은 저희들의 가장 큰 우선 순위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병역 자원이 줄어드니까 그 중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현역병을 충원율을 높일 건가 그런 노력을 하는데 예를 들면 병무청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 예. 각 기관과 협조해야 되는데
의무경찰, 의무소방 그런 데로 전환 복무를 했던 것을 지금 단계적으로 폐지해서 23년도에는 이제 그 제도가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그런 제도들도 있는데 조금씩 감축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병역처분 기준이 우리가 예전에는 인구가 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좀 강화시켰던 게 있습니다. 그것을 14년 예전으로 돌려서 옛날 기준으로 뭐 환원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현역 충원율을 약간 높이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요. 뭐 어쨌든 병역 자원 부족에 관한 것은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전 뭐 부처의 노력으로서 해결돼야 될 문제고 지금 현재 국방부가 카이다와 협력을 해서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뭐 검토를 하고 있고 병무청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병역 자원 확보를 위해서 이제 신체 검사 규칙이 개정이 됐다고 해요. 교수님, 그러면은 병역 판정 기준이 이제 조정이 됐다는 건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2015년에 현역병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조정했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작년에 2021년에 신체검사 규칙 개정을 다시 또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2014년 이전 기준으로 이제 환원한다라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심각하지 않았던 문제들, 예를 들어서 뭐 신장이라든지 체중이라든지 또 편평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평발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굴절 이상 이런 기준으로 해서 병역을 좀 면제받거나 이렇게 좀 감경받았던 것들을 과거로 이제 환원하는 그런 조치들이고요. 또 보통 우리 이제 대중목욕탕 가면 문신이 네네. 네, 그 문신 때문에도 또 이제 병역을 면제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이제 다시 예전으로 환원을 하고, 또 하나는 최근에 국내에서 이제 다양한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신건강 문제가 가장 좀 불거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판정 기준을 또 좀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조치들을 지금 병무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역 판정 기준이 완화되는 점도 있고 또 한전 면에서는 또 강화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청장님 아까 언뜻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현역 판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럼 예전과 비교해 본다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제 현역 판정률, 네. 현역 처분율이라 하면 통상 이제 병역 판정 가서 판정 검사를 통해서 신체 검사 등급 1, 2, 3등급까지를 이제 현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020년도에는 약 81.2% 정도가 현역 처분을 받았는데 작년에는 그런 기준을 적용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학력사유 병역 처분 기준도 폐지했거든요. 그런 것까지 이제 합치니까 약 83.1% 그래서 1.9%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영향 요소가 이제 아까도 잠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정신건강종을 또 강화하다 보니까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예측한 것보다는 많이 안 올라가는 그런 수치죠. 그래도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현역 판정률 높아가는 건 뭐 나쁘지 않은데 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부적합한 인원까지 다 복무를 하면은 지휘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어떻습니까 이건? 뭐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네. 전체적으로는 뭐 1.9% 정도 높아졌는데 정신건강 쪽의 판정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일부 더 처분이 강화됐기 때문에 복무 부적합한 요인을 좀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그런 자원들이 들어가는 율을 조금 줄여서 현장 군부대 현장 지휘관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고 판단되고 있고 예. 더불어서 이제 지난해 8월부터 저희들이 이제 군에서 하던 입영 신체 검사를 입영 판정 검사라는 이름으로 해서 병무청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밀한 판정 검사를 통해서 군에 조금 부적합한 인원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병역 자원은 점점 감소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병력이 점점 감소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현실화되다 보니까 군사 전문 기자들, 그러니까 저 같은 군사 전문 기자들도 그렇고 심지어 학계, 뭐 정치권, 현재 여야 대선 후보들까지도 네, 맞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모병제에 관한 화두를 좀 꺼내야 되지 않나? 그 얘기 있질 알았어요. 그죠? 예, 역시 예, 그런 말들이 오가고 있는데 이 모병제 논의 교수님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도 요즘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대선을 계기로 해서 모병제의 화두가 확 터지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의 어떤 그 경계선이 이 병역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소위 이대년이 뭐 이대남이니 하는 얘기들이 그 징병제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경고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모병제의 화두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모병제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북 간의 대치 상황에 있고 안보가 항상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는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에서 징병제를 바로 모병제로 바꾼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이게 병무청뿐만 아니라 이게 국방부 또 전 국민적인 차원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이제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청장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병무청 입장에서는 이런 모병제 논의 등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국방TV 국방포커스에서 병무청장께한테 모병제 물어볼 줄은 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우리 교수님 언급하셨지만 이건 대단히 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병역제도 개편이라는 게 단순간에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고려 요소가 남북 관계를 비롯한 안보 상황, 네. 그다음에 경제 상황, 그다음에 우리 전력 규모, 상비 병력을 어느 정도로 운영을 할 건가, 그다음에 예비 전력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토에 병무청은 검토 여부와 관계없이 군이 요구하는 군 적정 인력을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병역 제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강원과 제주동 지방병무청의 병역 판정 검사에 이제 변화가 있다는 것인데요. 청장님,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점이 달라지는 겁니까? 병역 판정 검사는 이제 1년 내내 상시적으로 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그 병역 의무자 수가 적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 제주도 이런 지역들은 9개 지역인데 한 달, 1년에 딱 한 달만 병역 의무자들한테 한 번의 기회만 줬습니다. 그것을 올해부터는 저희 직원들이 약간 힘들지만 1년에 전반기, 후반기에서 2 내지 3회 이렇게 병역 의무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예, 이 병역 판정 검사 횟수를 늘려서 시행을 하게 되면은 검사 인원당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 인력도 늘어날 텐데 그럼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 시행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네, 결국 우리가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요. 비용이냐 국민의 편익이냐 이것이 기준이 되겠죠. 우리가 비용이 그러니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편익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가 행정의 기본적인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은 너무 가혹하죠. 이게 네. 그걸 딱 맞추기가 우리가 살다 보면 거기에 맞추기 힘든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주도 도민인데 그 기간을 못 맞추면 타 지역에 가서 병역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2번 정도 이렇게 우리가 예산이 허용한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뭐 1년에 1회에서 2, 3회 늘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현장의 또 목소리도 들어봐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청장님? 지금 현재 지난 2월 7일부터 병역 판정 검사가 올해 판정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처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직접적인 피드백은 듣지 못했지만 병역 판정 검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를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신청 결과에 따른 온라인으로 이렇게 의견들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좋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고요. 네. 따라서 올해 1년간 해보고 추가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병역증이라든가 전역증 떼려면 또 직접 가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더구나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그래서 아까 청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올해 1월부터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
지갑 민원 서비스가 이제 실시가 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병무청은 정보화 혁신을 추구를 예전부터 많이 했었고요. 특히 이제 2019년부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민원 서비스를 이제 단계적으로 개발도 해왔었고 투자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결정판이 이번에 나온 것이죠. 그게 이제 이 병무 지갑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용 서비스를 이제 올해 1월부터 오픈하게 된 건데 거기에는 이제 병역이행과 관련된 전자문서 28종, 병적증명서 같은 것이죠. 그리고 전역증, 사회복무요원증 등과 같은 모바일 신분증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병무청 방문 없이 그 스마트폰에 이 병무지갑 앱을 발급받아서 네.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역 판정률이 높아지면서 현역 복무 부적합자를 또 사전에 선별하기 노력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밀 심리 검사가 강화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확대 시행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요? 저희가 이제 계속 논의를 하면서 병역 판정 검사라는 말을 계속 했었는데 크게 보면 병역 판정 검사가 신체 검사 플러스 심리 검사입니다. 그 심리 검사라는 게 이제 정신 건강 쪽에 걸러내는 건데 이제 그분들의 이제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정밀 심리 검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병무청 그 병역 판정 검사장에도 40여 분의 임상 심리 상담사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고 나서 정밀 심사가 필요할 때 이전까지는 외부에 주로 위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 3월부터는 이제 외부에 위탁하는 것도 하고 저희 병무청 그 능력을 키워서 병행해서 실시를 해서 우리 의무자들한테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심리 검사 때 일부러 이상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저 신체 검사 때는 행동 요령까지 막 전파를 하더라고요. 저는 안 했습니다. 예, 참고로. 예, 이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시도하는 이 부적절한 시도들. 교수님, 정밀 심리 검사 시행으로 완벽하게 차단이 가능할까요? 완벽하게라고 하는 게 이제 세상에 100%라는 건 없겠죠. 그러나 지금 기법이 굉장히 발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 부분 차단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의도적으로 이런 왜곡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제 일반 심리 검사 때는 요걸 이제 탐지하는 검사 타당도 척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거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밀 심리 검사를 해서 심층 면담을 하고 이게 그 검사명이 되게 재밌습니다. 꾀병 탐지 검사라는 게 있고요. 꾀병 탐지. 그다음에 K 사병 진단 검사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병역 의무 이행이 이것을 이제 면탈하기 위해서 꾀병을 부리는 이런 시도에 이제 과장해서 이제 응하는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사기란 말이 그 거짓말, 사기 한자 샀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한창 공부도 해야 되고요. 이거 취업 걱정 많습니다. 거기다 또 의욕적으로 창업을 해야 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입영일자 연기 기준이 올해부터 조금 달라진다고 하는데 청장님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자님 먼저 제가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입영 연기하고 입영 일자 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입영 연기는 부과된 병역 의무 자체를 일정 기간 동안 연기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입영 일자 연기는 본인이 자격 시험을 본다 할지 몸이 아픈 질병이 있다 할지 그런 사유로 해서로 인해서 본인에게 부과된 병역 의무 즉 입영 일자 자체를 어느 정도 연기하는 것입니다. 창업과 학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입영 일자 연기 기준을 일부 개선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그런 것들을 입영 일자를 연기하려고 그러면 창업을 위해서 하려면 종전까지는 2번밖에 못했습니다. 횟수를. 그래서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네. 2년이라는 그 기간 내에서 본인들이 연기를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러니까 기간만 설정해 준 거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검정고시 시험 볼 때도 옛날에는 고등학교 검정고시만 했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검정고시 보는 사람들도 입영 일자 연기를 가능하게 했고 그 외에 질병도 예전에는 한 번에 최대 60일만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90일까지 이 연기를 연장했습니다. 예, 입영 연기 횟수 제한 폐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제도 같은데 근데 문제는 언제나 이런 걸 악용하는 사례가 좀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교수님, 이 악용하는 거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요? 악용하지 말도록 잘 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
보면 이게 지금 그 주로 관련되는 것들이 창업이나 학업과 관련된 것들이 그리고 이제 취직과 관련된 것들. 그래서 물론 이게 최대한 보장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겠지만요. 그래도 역시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는 병역이행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입영일자 연기와 관련해서 병무청 차원에서 좀 세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을 때 가장 불편한 게 바로 해외여행을 마음대로 못 나가는 건데 횟수 제한이 풀렸다고 좀 들었습니다. 네, 이제 그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우리 의무자들이 불편한 사항 중에 그거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전에는 24세 이전에는 뭐 허가를 받지 않고도 나갈 수 있도록 이미 허가를 한번 했고요, 허용을 한번 했고, 이번에 이제 바꾼 것은 25세 이상이 나가는데 다 뭐 허용을 하긴 하는데 횟수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횟수 제한 없이 본인이 원하면 국외 해양 허가를 받아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서 국민의 편익을 높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병역 이행을 위해서 이제 과도하게 제한을 했던 단기 국외 여행 요거 제약을 이제 풀어준 거는 그 국민의 권리를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제한했던 것을 좀 해제했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렇죠. 이게 병역 이행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기간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1년 반이든 2년이든 군대 가 있는 기간은 가 있는 건데요. 그 기간 외에 그 군대를 가기 이전의 시간까지 지나치게 제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민의 기본권을 좀 지나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그 행정 환경 변화라든지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을 해서 아마 이 횟수 제한을 폐지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약간 좀 우려스러운 게 뭐 의심하면 안 되겠지만 나갔다가 안 들어온다던가 국적을 바꾼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은 서로 대한민국 국민 되려고 오기 때문에 절대로 나가서. 네. 근데 이제 뭐 그 횟수 제한은 없지만 이게 사실 국외여행 허가는 2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물론 개 중에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그런 분들은 군대 가셔도 적응하지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제도 내에서 본다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사실 이게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기간 내에 귀국을 하지 않으면 최대 5년 이하의 형사처벌 그리고 또 뭐 인적 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한다든지 이런 게 있고요. 국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또 이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원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청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사회복무요원이 이제 사실은 병무청장으로서 대단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중에 요원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전국에 한 13,000여 개 기관에 약 6만여 명이 복무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이 이제 복무기관으로부터 점심 중식비를 이제 지원을 받습니다. 네. 그게 이제 과거에는 6,000원이었는데 이번에 1,000원 인상해서 7,000원으로 해서 조금이나마 그 부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역 이행을 이제 사회복무요원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경력이 단절될 수도 있고 자기 개발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약 수강료를 50% 정도 지원했는데 이번에 80%까지 원격 강좌 수강료를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올해부터요. 그리고 이제 현역 장병과 동일하게 장병 내일 준비 적금 가입 시에 원리 금액 3분의 1을 사회복지 지원금으로 지급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현역과 동일한 처분과 수준의 지원을 받을 걸로 지금 받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무 요원들에 대한 복지 혜택이 강화되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확대 시행이 되는 겁니다. 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장병 내일 준비 적금 지원이 되고 또 자기 개발 지원 강화가 되면 좋긴 좋은데 이게 재정 규모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총장님. 이제 현역보다는 좀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그거 현역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돼서 다 주셨고요. 편성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장병 내일 준비 적금 1% 추가 이자는 약 8억 원. 네. 그다음에 사회복지 준비금은 3분의 1을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건 한 303억 원. 그다음에 원격 강좌 수강료는 약 작년보다
한 2억 원 증액해서 2억 9천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도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이 뭐 자기 개발도 하고 뭐 군 복무하면서 또 저축도 하는 그런 지원 활동을 지원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네, 뭐 밥값 현실화 이건 정말 좋은 거고 원격 강좌 수강료 지원까지 뭐 사회복무요원 복지 증지 차원에서 바람직한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그 우리가 이제 자칫 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엄밀히 생각해 보면 사회복무요원들도 본인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거거든요. 보충력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도 이제 공무수행자의 일원이고요. 그래서 이들의 권익 보호와 복무 여건 개선하는 것도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사회복무 요원들이 이제 개인 사유 또 어려운 이유로 인해서 복무가 이제 어려질 때 이제 분할 복무하는 게 있었는데 이것도 좀 달라진다고 하는데 왜 달라지는지 그 취지라든가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좀 교수님 뭐 자료 좀 있으십니까? 예, 이게 이제 그 분할 복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그 뭐 질병 치료라든지 뭔가 그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사용하라고 이제 주는 것인데 이것을 좀 이제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악용하지 않도록 올해 6월부터는 이제 복무 중단 기간을 통틀어서 2년 이내로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이제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병무청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이 사회복무 요원들의 개개인 사정에 따라서 복무를 분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굉장히 괜찮다고 보는데 청장님 입장에서는 이 복무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요. 사회복무 요원들이 이제 근무하는 데 있어서 청장의 관심 사항은 어떻게 그분들의 인권을 보호할 건가, 권익을 보호할 건가, 근무 환경을 개선해 줄 건가 이게 저의 최대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근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이 뭐 저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복무를 하다 보면 복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분할 복무가 생겨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뭐 교육하고 상담, 멘토링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젊은 청춘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멘토링 사업이 지난해도 했었는데 올해도 다시 선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네. 병무청이 대표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뭐 수행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퇴직 공무원들 활용해서 복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복무요원들한테 상담도 하고 뭐 인생 설계할 수 있는데도 도움을 줘서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할 복무가 꼭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그렇습니다. 분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올해 달라지는 병무행정 뭐가 있는지 청장님이 좀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쭉 설명하다 보니까 네. 뭐 올해 크게 달라지는 제도가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가 한 10개 있었는데 네. 대부분 다 앞에서 다뤘더라고요. 그랬습니까? 근데 네. 딱 한 가지가 빠졌더라고요. 한 가지 뭐예요? 네, 한 가지가 네. 빠진 게 병역 지정업체 종합평가 결과 공개 범위 확대. 좀 말이 좀 어려운데 네. 다른 거 아닙니다. 이제 우리 병역 의무자들이 이제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이 돼서 병역 지정업체에 취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병역 의무를 대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예전에는 우수업체만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좀 우수하지 않은 업체들 평가 결과가 전부가 공개가 안 됐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전 평가 결과가 공개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취직하고 싶은 회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자기가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뭐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제 의무자들이 업체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말씀이 나왔으니까 뭐 새롭게 달라지는 것은 아닌데 지난해부터 뭐 그 전에부터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좀 추가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거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병역 진로 설계 뭐 지원 서비스인데요. 이미 지금 서울, 대구, 광주, 대전에 이제 병역 진로 설계 센터가 있는데 올해 7월에는 부산과 춘천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서
병역 진로 설계를 군대 가기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연계 사회 진로하고 병역을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할 예정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입영 판정 검사인데 작년에는 이제 이자사 지역, 이 작전사령부 지역 7개 사단만 했는데 올해는 후반기에 옛날 9.1군 지역을 포함해 한 6개 사단을 더 포함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나 그런 것들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또 건강검진을 다시 한번 또 재차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젊은 청춘들에게 그런 희망을 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병역 의무 이행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군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취업난에 입영 전부터 밤잠 설치는 청년들. 진로 고민은 이제 그만. 입영 전 자신의 전공, 적성 등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설계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병역과 진로 사이에서 갈팡질팡 고민하고 있다면 청춘 디딤돌 병역 진로 설계 서비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출발! 병역 진로 설계 서비스란 병역과 진로를 한 번에 해결하세요. 입영 전 자신의 적성과 전공을 고려해 군 복무 및 전역 후 진로를 체계적으로 디자인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병무청과 국방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 지원하고 있는데요. 입영 전인 청년들 병역 진로 설계 서비스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요? 지금부터 집중! 입영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 병무청에서는 병역 진로 설계 지원 센터를 운영, 상담과 정보 제공,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 입영 전 설명회를 통해 병역 이행 과정 및 군 생활과 자기개발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둘째,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 직업 선호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1:1 심층 병역 진로 상담을 진행. 마지막으로 군 보급품을 전시하고 군 장비를 모의 체험할 수 있는 군 적응 체험 교육을 통해 입영 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춘 디딤돌 병역 진로 설계 서비스 어떻게 신청할까요?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병무청 사이트 좌측 매뉴얼에서 청춘 디딤돌 병역 진로 설계 서비스를 클릭, 이후 안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병역 진로 설계 지원센터는 서울에 이어 대구, 광주, 대전에 설치해 운영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부산, 춘천에 추가로 설치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는 특성화고 학생 등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춘 디딤돌 병역 진로 설계 서비스, 이게 끝이 아니죠. 복무 중에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각 군에서는 복무 중 자격 취득 등 자기개발 기회 제공으로 개인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전역 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보훈처에서 복무 경험 등을 살려 취업까지 연계해주는 서비스로 군 복무가 사회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 맞춤 특기병 등으로 복무한 경험을 발판으로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과 병역 의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면과 온라인이 결합된 토크 콘서트를 진행. 이를 통해 병역 제도가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청춘 디딤돌 병역 진로 설계 서비스. 군 복무가 더 이상 청년들의 학업과 사회 경력 단절의 지름길이 아닌 사회 진출의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입대를 앞둔 청춘과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모든 국군 장병의 찬란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예, 공정과 정의 구현 이 아주 중요하죠. 이 병역 회피 사례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계속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교수님. 아,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공정의 이슈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병역 면탈 범죄에 대해서 좀 병무청이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특별사법경찰이 좋은 성과를 이미 내고 있어요. 병무청에서.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항상 왜 그런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뭐 이제 거기서 악용하는 사람들은 대책을 내놓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위 이제 그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정책을 내놓고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발적인 병역 의무 이행으로 우리 안보도 튼튼해지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그럼요. 우리가 결국 이 공동체는 우리 모두가 같이 지키고 이끌어 나가야지 누군가 딴 사람에게 우리 책임을 전가하는 순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도 안 하고 그러면 결국 우리 사회의 안보는 근간부터 흔들리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병역에 관한 것만은 우리가 힘들더라도 다 같이 인내하고 공동의 일로 생각하고 감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병역 의무 또 병역 이행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긍지와 자부심을 계속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더구나 또 실망시키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병무청 내에서 좀 제도 보완 또 어떤 점을 더 중점적으로 지금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네, 병무청에서는 이제 성실하고 자발적인 병역 이행이 칭송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게 현역 입영 문화제, 그다음에 자원병역 이행자 우대 사업, 또 많이 알고 계시는 병역 명문가 네. 시상, 발굴 그런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현역들만 이렇게 자긍심을 하고 자발적인 병역 이행인가로 이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사회복무원 또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사회복무 대상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네. 공정병역 이행 공모전을 통해서 사회복무원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들도 하고 있고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병역 의무 이행자라는 표현을 저는 그렇게 씁니다. 현역 사회복무 그것보다도 병역 복무 이행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도 보완하고 제도도 발굴하고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요. 반칙과 특권 없는 정의롭고 공정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병역 이행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병무행정 이런 거는 조금 더 잘해야 되겠다. 당부, 다짐 이런 말씀 듣겠습니다. 네, 교수님 먼저 해주세요. 예,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우리 그 병무청의 병무행정은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 저도 큰아이가 지금 군대에 가 있고 병무행정 서비스를 다 받아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잘 편리하게 되어 있는지 실감을 했고요. 우리 병무행정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항상 고객들은 현재 만족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서비스를 기대하는 결국 이제 수요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도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에서 병무청이 조금 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 지도층들의 이런 그 병역 면탈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어떤 그 감정에 가장 불을 지르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대해서만큼 병무청이 절대로 양보 없는 그런 철저한 행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청장님. 네, 병무청, 병무행정의 변함없는 숭고한 가치는 공정과 정의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병무청에서는 정확한 병역 판정 검사를 통한 정확한 병역 처분 그리고 병역 면탈 예방 및 단속 활동 그런 것을 통해서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더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불편해 느끼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발굴하고
규정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하는 그런 노력을 해서 행정 편의주의에 있다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병역이행이 청년의 사회 진출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병역 진로 설계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병무행정을 적극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새롭게 변화되고 또 새롭게 추진되는 제도나 행정에 대해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출산 시대 병역 이행이 정말 정의롭고 공정한 그런 사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청장님 애써주시고 계시고요. 저희도 응원해야 되겠죠? 네. 더욱더 관심 가지겠습니다. 또 교수님 조언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단한 업무 혁신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병무행정을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해가는 병무청입니다.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튼튼한 안보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병무청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함께하신 국방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